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혜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시죠? 그러면 그런 기대되는 마음들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도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꼼꼼하게 확인해서 교수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금호공과대학교 임기무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 몸의 이제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심장에서 이제 심장의 그 생리학적인 그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 네. 그리고 수학적 모델을 이제 컴퓨터에서 구현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인실리코 심장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상 심장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 가상 심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의 질환이나 질환을 예측하거나 또는 뭐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또는 신약 개발을 하거나 뭐 그런 영역에서 이제 가상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뭐 그런 예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굉장히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금요일에 과학터치랑 함께 하다 보니까요, 과학이 어렵거나 좀 낯선 게 아니라 즐겁고 재밌고 친숙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강연을 들으면 한층 더 과학이 즐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 교수님께 박수로 한번 또 청해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호공과대학교의 메디컬 IT 융합공학과에 있는 이제 메디컬 융합공학과에서 이제 의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는 임기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이제 영광이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릴 연구 내용은 이제 제목이 이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인실리코 심장 모델인데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학과인 이제 메디컬 IT 융합공학과와 이제 본 강연의 제목인 인실리코 심장 모델은 이제 둘 다 이제 의공학이라는 학문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의공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자연스럽게 연구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공학이란 영어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영어에서 표현됐듯이 이제 바이오 하면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생물학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메디컬 하면은 이제 메디슨으로 이제 의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이제 공학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물학하고 의학 그리고 공학이 융합된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학이란 여기서 공학 엔지니어링이 붙었는데요. 이제 공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생물학하고 여기에 있는 의학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제 생물학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의학도 좀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 의학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과학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학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제 공학은 이제 생물학이나 또는 의학과 같은 과학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의 이제 유체역학자 폰 칼만이라는 과학자는
이제 공학과 과학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면요. 이제 Science studies what is, engineering creates what never was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아주 심플하게 과학과 공학을 정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과학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밝히고 공부해서 밝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제 창조해내는 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학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존재하는 자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과학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나 뭐 그런 이론들을 잘 배워서 그것을 기반으로 과학 지식을 토대로 현재 이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들면 자연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는 것을 이제 의공학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학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에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자연에 잘 어우러질 수 없는 창조물은 이제 공학적 창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큰 범주에서 이제 예술적인 창조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공학의 정의를 배웠으니 이제 앞에 의자가 붙은 이제 의공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공학은 생물학과, 자 여기 포인터를, 여기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귀납적 연구를 통해서 실험과 같은 이제 특수한 조건에서의 귀납적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견한 생명 현상의 원리나 그러한 법칙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공학적 문제 해결에 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이러한 법칙이나 원리를 기반으로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학적 방법론을 만들어서 다시 생물학과 의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의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현미경이나 또는 의료 영상 장비 또는 인공 장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범주에 있는 학문을 의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병과 장애로부터 이제 극복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는 것이 이제 의공학 학문의 탄생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공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의공학 범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실리코 심장 모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실리코 심장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실리코라는 뜻은 이제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반도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이제 컴퓨터가 떠오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인실리코 심장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만든 가상적인 심장 모델을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 이제 가상 심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실리코 모델과 비슷한 패턴의 용어로 이제 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이제 흔히 쓰는 용어로 이제 인비트로라고 인비트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비트로는 이제 시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관 내에서 실험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생리나 생물학에서 이제 패치 클램프와 같이 어떤 특정한 단백질 또는 DNA 패치를 떼와서 시험관 안에서 여러 가지 전압 조건이라든지 약물의 농도 조건을 줘서 그 반응을 연구하는 그런 실험들, 시험관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험들을 인비트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비보 실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비보는 여기서 이제 생체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생체 내 실험을 인비보 실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물 실험이나 그 외에 이제 임상 실험들을 인비보 실험이라고 하죠. 이러한 실험의 방법을 구분하는 용어로서 이제 인실리코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기술적 문제가 좀 있어서요. 여기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요. 잠시. 자, 이 동영상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인실리코 심장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가시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심장 중에서 이제 심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빨간색은 이제 활동 전이라고 하는 심실 세포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심장이라는 거는 심장 세포는 심장 세포의 막에서 전하를 누적해서 90mV 정도의 전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해서요. 그러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 막 간의 전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전위 차를 활동 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고요. 파란색 부분은 이제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심장 세포에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조직을 통해서 전도가 됨으로써 전체 심장이 이제 정기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고요. 이 정기적으로 흥분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혈액을 박출함으로써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인실리코 심장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생명 현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방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개체 수준에서 개체에 존재하는 12종류의 장기, 여기서는 이제 심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심장이 있고요. 이 심장을 구성하는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고 이 조직을 구성하는 이제 심장 세포들이 있고요. 그 세포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나 또는 세포 밖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 또는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들, 그러한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고요. 이러한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는 유전자, 그죠? 유전자가 있는 DNA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자부터 이제 개체 장기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제 생명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간 차원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원으로 이제 개체 수준으로 이제 사이즈가 1m의 차원이 되고요. 가장 작은 스케일로는 이제 유전자나 또는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의 포어 사이즈 정도가 될 텐데요. 이제 그게 한 1나노미터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차원의 비로 봤을 때는 이제 10의 9승 정도의 차이가, 공간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 라이프타임을 70세로 봤을 때 한 초로 환산을 하면은 10의 9승초가 되고요. 그 가장 미시한 세계, 미시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이제 물질 절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대가 1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됩니다. 그 비는 공간 차원에서의 비보다 더 큰 10의 15승 정도로 시간적, 공간적 차원이 아주 강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원이 이렇게 방대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명을 하나의 방정식으로서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원리로 이런 유전자 수준에서 개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범위의 생명 현상을 이제 한꺼번에 고려하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는 최소한 20세기 말까지는 이제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생명 현상의 생명과학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환원주의를 하면은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고
부분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을 모아서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데카르트 등의 이제 분석 철학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이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계층에서 환원주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장 미시적인 세계는 바로 유전자를 담고 있는 DNA 분자 스케일이 될 텐데요. 이 DNA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장기나 또는 개체의 거시적인 세상을 잘 이해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DNA의 정보와 명령에 따라서 메신저 RNA, 즉 mRNA가 만들어지고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리고 그 단백질은 생명체를 지배한다라는 이러한 논리로서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놈은 마치 이제 블루프린트 오브 라이프, 생명의 청사진이고, 북 오브 라이프, 생명의 책이고, 생명의 프로그램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침 영국 과학자 왓슨과 크릭이라는 생명과학자가 DNA의 이중 나성 구조를 또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고 20세기 말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DNA에 있는 모든 유전자 구조를 밝혀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인간의 지놈을 다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기대만큼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오히려 지놈 프로젝트의 한계성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 유전자는 지놈 프로젝트 후에 이제 4만 개 이하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4만 개 이하로 밝혀졌고요. 그 단백질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였고요. 단백질은 뭐 한 20만 개나 또는 그 이상의 개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때까지 믿고 있던 센트럴 도그마, 즉 유전자와 단백질이 1:1 대응이 될 거다라는 그 센트럴 도그마가 폐기가 됐습니다. 1:1 대응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유전자의 수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유전자의 한 성분이 여러 곳에 쓰여진다라고 보여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선형성 그런 현상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겪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쥐눈의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초파리 유충에 주입을 했는데 이상한 눈이 초파리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를 했으나 완벽한 초파리 눈이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아주 하등 동물인 이제 렁피쉬라는 물고기가 인간보다 40배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유전자 발현 측면에서 이제 일란성 상동이가 특정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20%나 또는 25%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경험적인 결과들로 봐서 이제 환원주의적인 그 미시 세계에서의 아주 정교한 분석으로 거시 세계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한계를 좀 맞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전 정보로부터 장기나 또는 개체 수준에서의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전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질병을 예측하거나 그리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전자 수준과 장기 수준 사이에 중간 단계에서의 인과관계가 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탄미네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이 중간 단계에서의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인과관계나 또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실험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수준에서 장기나 개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자료들을 통합해서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것을 바로 인실리코 심장 모델 또는 가상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실리코 심장 모델의 목표는 생물학과 의학 정보를 자료화하고 그리고 세포와 장기의 수학적 모델을 구현해서 심장 기능을 통합한 가상 심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지놈 프로젝트에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수학적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인실리코 심장 모델을 또는 가상 심장을 구현하는 핵심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 모식도에 이제 나타냈습니다. 먼저 특수한 물리 현상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일반화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일반화된 원리를 수학적으로 공식화를 하고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한 것을 인실리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은 대부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미분방정식은 또한 대부분 비선형적입니다. 비선형적이고 그리고 편미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적으로 손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화를 해서 컴퓨터에서 이러한 비선형적인 미분방정식을 푸는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방법이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수치 해석적인 해답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이것은 이제 물리 현상에 이것을 수학적인 결과를 물리 현상에 매핑함으로써 다시 일반적인 일반화된 물리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구현할 가상 심장은 실제 심장을 잘 모사하는 수학적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심장의 인실리코 실험이라면 이제 심장의 수학적인 모델인 가상 심장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행위를 인실리코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학에서 전형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공학에서는 항공기나 뭐 자동차 또 뭐 스마트폰 분석에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심장이라는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심장이 박동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과학적이고 역학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가상 심장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심장의 박동을 유발하는 첫 번째는 바로 정기적인 흥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심장 세포에서 이제 활동 전이를 만들게 되고 그 활동 전이는 뭐라고 했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 방출하는 과정에서 그 방출파가 심장 조직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도된 정기적으로 흥분된 심장 전도파가 이제 심장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심장은 정기적인 배터리의 역할도 하지만 움직이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수축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곧 심장을 수축하게 되는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장이 수축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혈액을 펌핑을 하게 되고요. 그 펌핑된 혈액이 온몸으로 박출이 되고 그리고 심장으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도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심장은 그 혈액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다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흥분파를 만들고 다시 수축을 하고 이렇게 주기성을 띤 심장의 박동을 지속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의 생리적 현상을 가상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수학적인 모델, 인실리코 심장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요. 그 연구 범위는 대략 세포 수준에서 개체 또는 장기 수준에 이르는 이 정도의 스케일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이제 유전자나 단백질 수준에서는 스케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직까지 통합은 안 됐지만 각자 지놈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프로테오믹스라는 학문으로 단백질의 동력학적인 특성을 연구를 또 그룹으로 큰 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유전자 데이터 분석 기술과 프로테오믹스 그리고 요 가상 심장의 범위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가상 전 범위를 커버하는 가상 심장 또는 가상 인간을 만드는 데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도 이제 세포를 모사하는 원리와 기전 그리고 장기를 모사하는 원리와 기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모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가상 심장을 이제 멀티 피직스 다중 물리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상 심장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관심 영역이 세포에서 이제 장기 수준의 범위를 커버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는 이제 단백질인데요. 이제 이온 채널 모델입니다. 이온 채널. 세포막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이제 단백질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비트로 실험, 앞서 말씀드렸던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세포의 막에 있는 단백질 패치를 떼와서 시험관 안에서 여러 가지 전압의 변화에 따른 전류 특성이라든지 전류에 따른 전압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전기생리학적인 특성 실험을 한 후에 그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이런 수학적인 공식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소디움 채널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소디움 채널의 공식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소디움 채널의 이제 파라메타들은 또 실험적으로 측정이 돼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채널, 예를 들어서 소디움 채널을 여기서는 보여줬지만, 심장세포는 훨씬 더 다양한 이온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밀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온 채널 단백질들을 다 고려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포막에 대한 특성,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에 대한 특성들을 모델화해서 세포의 전기생리학적인 모델을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표현 방식으로 이제 이 방정식을 표현을 했고요. 사실은 여기에 아이온의 이제 채널들에 대한 모델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채널에 대한 응답은 대표적으로 이제 채널을 통한 커런트가 될 테고요. 그리고 세포에 대한 모델에 대한 대표적인 응답은 세포 막전이의 변화인 활동전이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기는 이제 모든 다양한 이러한 심장 세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세포들을
대해서 다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세포와 심장세포 간의 전기 전도 현상을 표현을 하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추가를 해서 이러한 방정식을 통해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방정식들은 한 학기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방정식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온 채널에 대한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비트로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요. 인비트로 실험을 하는 이제 장비가 되고요. 이제 패치 클램프 장비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세포막이고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단백질 이온 채널입니다. 파이펫을 이용해서 이 패치를 떼가지고 여기 패치 클램프 장치, 이 시험관 안에 담궈서 여기 다양한 전압 또는 전류 또는 다양한 약물들의 농도를 줌으로써 그 다양한 농도나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동력학적 특성까지 실험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학적인 보관이나 또는 피팅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이온 채널의 전기적 특성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 가지 피팅이나 수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온 채널을 모사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이온 채널들의 수학적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 세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포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이온 채널들이 존재하고 세포 내에도 다양한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제 단백질들을 패치 클램프나 또 다른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전기 생리학적인 실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공식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포의 전기 생리학적 모델, 즉 인실리코 모델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 장기 수준에서의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와 세포 간의 전기 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수학적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기 수준의 모델에서는 심장의 형상과 그 재질이라고 해야겠네요. 근육의 그 기계적인 특성 파라메타들이 중요합니다. 그 파라메타들을 의료 영상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 전에 세포나 채널 수준에서 모델들의 이제 파라메타들은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획득을 했는데 이제 장기 수준의 모델에서는 이제 실험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환자 맞춤형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재료의 특성을 측정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영상들, 예를 들어서 CT나 MRI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그러한 형상 정보 그리고 재료의 특성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I나 CT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에 적층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미지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슬라이스 하나하나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3차원적인 구조, 실제 구조의 심장 모양, 형상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점자 현미경 사진인데 심장 조직입니다. 심장 조직을 아주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마치 라미나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이장처럼 이런 곡면이 보이고요. 그 곡면을 따라서 섬유결들이 이렇게 나열된 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결들이 바로 이제 심장 근육 세포들이 이제 나열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심장 조직은 이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제 비균질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섬유결 방향을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심장 근육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심장 조직이 이제 이 방향에 따라서 주된 전기 전도 현상이 전기 전도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주로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으로 주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에서 이제 전기적 현상이라든지 또는 수축을 하는 패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방향성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성이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환자의 또는 개인의 심장의 물성치 즉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샘 사진이 아니라 이제 실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디퓨전 텐서 MRI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파이버 섬유결의 방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을 요 형상 정보에 잘 매핑을 해서 물성치로서 잘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의 이제 방향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또 이제 균질성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심실에서 이제 심실 근육 벽을 이루는 바깥에서 이루는 외벽과 심실의 내벽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근육들은 서로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세포들이라고 하면은 각 세포들이 전기생리학적으로 특성이 다르고 수축에도 특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균질적인 특성들도 이제 적용을 해야지 제대로 된 심장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획득을 해서 이제 물성치로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킨지 섬유 같은 이런 것들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쉬지 않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심장의 세포 수준에서 장기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학적 모델을 어떤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느냐와 심장의 이제 형상을 의료 영상으로부터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게 바로 이제 심장의 인실리코 모델을 구축하는 준비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이 심장의 수학적 모델이 구축이 됐고요. 그 모델을 컴퓨터에서 구현을 해서 계산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을 모사하는 지배 방정식이 이제 비선형적이고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우리 손으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계산 격자를 만들어서 격자 수준에서 계산하고 그 다음 격자를 또 계산하고 하는 형태로 반복 계산을 통해서 전체 심장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계산 격자를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격자를 균질하게 잘 만듦으로써 이제 계산을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 격자까지 만들고 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컴퓨터로서 이제 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그리고 전 홉킨스 대학과 강원대학과 저희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 이 두 부분을 모델을 구축을 했었고요. 그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모식도 형태가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정기적인 관점에서의 심장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기계적인 관점에서의 심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은 정기적으로도 아주 흥분성 세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계적으로도 이제 흥분성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기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 관점에서 심장의 모델이고요. 왼쪽이, 오른쪽이 이제 기계적인 관점에서의 심장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심장의 이제 정기적 관점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온 심실에서의 전기 전도 패턴인데요. 자, 이게 이제 전체 심실에서 전기 전도 현상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학적인 기계적인 개념에서 이제 심장의 수축 현상을 우리가 모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산을 컴퓨터로 하는데 이제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이고 아주 많은 격자를 동시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렬 컴퓨팅, 즉 클러스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 클러스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똑같은 문제를 나누어서 풀게끔 하는 게 이제 병렬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병렬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한 10초간의 심장의 정기적인 그리고 전기 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하는데 보통 한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꼭 퇴근하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할 것을 정리를 해서 퇴근하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클러스터 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퇴근을 해라 라는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데요. 이제 밤새 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상 심장을 이용해서 인실리코 실험을 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의학 영상으로부터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요. 이제 여기에 세포의 기능, 단백질의 기능, 그리고 장기 수준에서의 전도 현상에 대한 기능들을 다 넣어서 심장 내에서 정기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맥을 유발을 했고요. 이제 질병 모델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동물 실험을 할 때 질병 모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를 또는 뭐 다른 동물을 가지고 이제 질병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약을 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요.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질병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그 질병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실험인데 질병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뭐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가상 심장을 통해서는 이제 한번 질병 모델을 잘 만들어 두면 이제 여러 방면에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뭐 그런 다양한 실험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정맥을 모사를 했는데요.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밑에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측정을 한 겁니다. 전기 매핑을 통해서 측정을 한 건데요. 부정맥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상 심장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요 심방인데요. 심방의 정기적인 패턴, 그리고 심실에서의 정기적 패턴,
그리고 심장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송출된 게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는 다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상당히 높은 전도체죠, 그죠? 따라서 심장에서 송출된 전기적 에너지가 전도가 돼서 이제 폐나 그 체표면까지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체표면에 심장의 전기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매핑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전극 두 개로 우리가 찍어서 측정을 해봐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심전도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심장, 환자 맞춤형 가상심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표면에 있는 전이까지 측정을 하고 가상심전도까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상적으로 우리가 심장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심전도 파형이 상당히 중요한 인자로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심장으로부터 가상심장으로부터 또 가상심전도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심전도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인과관계로서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지만 이제 이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런 그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전도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런 미묘한 차이로 이제 혈류역학적인 응답이라든지 혈관계, 심장의 응답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제 심실빈맥이라고 이제 그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제 회기성 파동을 만들므로써 이제 빈맥이 유발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질병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심실세동인데요. 이제 이것도 아주 심각한 경우고요. 이제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혈액순환이 멈춥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실재세동, 전기 충격을 통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질병이고요. 그 질병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지금 자, 그 다음으로 가상심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약물에 대한 독성 평가가 되는데요. 신약을 개발할 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되는 데가 다 뭐 약물의 독성 평가를 위해서 소모가 됩니다.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 그리고 임상 실험까지 거쳐야지 그 약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약물이 이제 걸러 필터링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제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는 약물도 실수로 이제 스크리닝 돼 버려서 시장에 못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물에 대한 독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준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이제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FDA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인비트로 실험과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독성 평가를 수행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이제 인비트로 실험과 그리고 인실리코 실험이 있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인실리코 실험, 그리고 이제 스템셀을 이용한 실험, 그리고 클리니컬 임상적인 실험, 이 4가지 꼭지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만들어서 이 4가지를 충족을 해야지 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물에 대한 영향을 가상심장으로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물의 특성 또한 이제 수학적 모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가상심장의 약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약물에 대해서도 가상적으로 컴퓨터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약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물이 이 세포의 이온 채널들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패치 클램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약물 그리고 다양한 농도에 따라서 이온 채널들의 응답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데이터화를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화된 걸 가지고 가상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상세포 또는 가상장기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약물의 독성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는 이제 약물의 독성평가를 할 때 심장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요. 심장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아주 중대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심장 독성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질환 약을 먹었는데 심장세포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약이든지 간에 이제 심장 독성평가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특정 약물에 대해서 두 가지 약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한 약물은 이제 두 약물 다 심장에 부작용을 주는 약물인데 하나는 이제 부작용을 줬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의 파형에 영향을 주고 심전도상에서도 그 영향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크리티컬 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약간 영향을 보이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왼쪽에는 위험한 약물이죠. 지금 여기서 TDP라는 부정맥을 유발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했고요. 지금 빨간색이 약물에 의한 효과인데요. 약물을 섭취함으로써 활동 전이 파형이 이상하게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심전도상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 환자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이제 심실세동과는 달리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두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특정한 위치에 마치 전극 도자절제술이라고 마치 전기를 가해서 그 조직을 죽이는 시술인데요.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위치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찢어서 조직을 죽게끔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위치를 결정하느냐는 이제 임상의들의 경험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그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임상의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시술을 합니다. 다시 시술을 해서 또 치료를 하고 2차, 3차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가상심방 모델에서 가상적으로 절제술을 취하고 그 결과를 가상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죠? 가장 최적의 위치, 도자 절제술을 할 위치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제 임상에서 적용을 하면 성공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정맥 센터에서 임상 실험과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최적의 위치를, 절제술의 위치를 찾아서 수행을 한 결과를 논문에 게재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심방세동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부모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부정맥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의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전자와 유전자의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인 부정맥을 유발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 상관관계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관관계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가상심장 모델을 이용해서, 가상심장 모델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유전자와 개체, 심장 거시적인 모델 간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가상심장 모델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 변이, 이 유전자 변이가 실제로 현재의 부정맥을 유발하는 원인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리지널, 즉 변이가 없는 심방이고요. 변이가 있는 심방인데, 이제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같은 조건에서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페이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박동을 하게 되는 반면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서 확인을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이유를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동이 발생했을 때도 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와 G229D라는 변이를 가진 환자, 그리고 V241F라는 변이를 가진 심장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상 재세동 시술인데요. 이제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분 안에 전기 충격을 가해야 되는데요. 이제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심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전기 에너지를 강하게 줬을 때는 멈춰버려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가상 재세동 시술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전기 에너지량을 디자인하는데 또 이제 가상 심장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의 정기적이고 역학적인 부분의 모델로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심장 내부에서 혈류역학적인 모델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임상에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 판막 부전 환자에게 이제 인공 판막을 이식했을 때,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인공 판막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동영상이지만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여기 인공 판막인데요. 이제 인공 판막을 이식을 했을 때 그 내부의 혈액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는 시뮬레이션이고요. 이제 인공 판막은 생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혈액에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뭐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료도 중요하지만, 판막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판막의 형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혈액의 유동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혈전이 잘 생기느냐 아니면 잘 생기지 않는 구조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심실 또는 심박 내에서 혈류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요. 먼저 가상심장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상심장의 개발 방법, 그리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웠지만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연구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제 연구실은 전산의학연구실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학원생 연구원들 7명과 함께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박사과정 4명과 석사과정 학생 이제 3명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을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함께 연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그리고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강연을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연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연해주시는 동안 교수님 강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또 하면서 많은 댓글들 남겨주셨고요. 또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셨으니까요. 교수님 자리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였던 인실리코 심장 모델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심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인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고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처음에 공학은 창조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고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공학이라는 거는 융합을 했을 때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의학과 같이 좀 융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사람 심장이 고장났을 때 인공심장만으로 대체될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예, 오늘 제가 강연한 내용은, 여기를 보고 얘기할까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 오늘 제가 강연한 내용은 이제 가상심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인공심장은 실제로 이제 심장 부전이 있을 때 이제 기계적인 심장을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하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한 신뢰가 예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미국이나 다른 호주나 이제 땅이 큰 그런 나라에서는 제법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심장을 이식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혈전 문제라든지 이제 외부의 재료가 들어와서 이제 면역 반응들이 이제 알 수 없는 면역 반응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혈전 문제들, 그리고 작동상의 오작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인공심장 관련한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인공심장이랑 가상심장의 차이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분이 가상심장을 이식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인공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랑 미국에서는 이미 가상심장을 이식받으신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인공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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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상심장은 아직 컴퓨터상의 심장. 컴퓨터상의 심장을 우리는 가상심장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상심장이 있으면 이거를 의학도 분들도 좀 연습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학도 분들이 이제 교육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리학 교육용으로도 이미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용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김그레이트님께서 심장을 하나 더 이식해서 하이브리드처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또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기발해서 네.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질문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심장이라는 게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거면 요즘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속에 있는 거를 다 뭐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휴대전화 같은데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내 심장을 막 제어할 수 있는 날도 올까요? 가상심장이라는 걸 하나를 집에 컴퓨터에 두고 나는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막 달리기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 심장 버튼을 딱 뭐 누르면 가상심장이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를 빨리 뛰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그건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현재까지 가상심장의 어플리케이션은 마치 요즘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여러 산업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저와 똑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상적으로 컴퓨터에 구현을 해놓고 이제 AI 저를 대신 해줘서 뭔가를 물리적으로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디지털 트윈도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완전히 동기화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찾았을 때 그때 저한테 하면은 저는 좀 안심을 하면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심장을 수술을 해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의 가상심장이 똑같은 게 지금 존재를 하고 그걸로 한번 연습이 됐고 결과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나한테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생각될 것 같고 신뢰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사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와,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 공학, 의술 모든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질병 모델을 아까 만들어 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언제든 개인 맞춤형 심장이나 어떤 신체의 그런 일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인 모델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수학적인 모델에는 항상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그 파라미터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냐면은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좋은 영상 장비로 찍어서 이제 그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런 뭐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술 발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질문을 주셨는데 가상심장은 컴퓨터상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실제 심장과 비교해 실험할 정도의 어떤 신뢰도가 지금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또 말씀 주셨어요. 지금 현재로 이제 세포 수준에서는 제법 신뢰도가 높고요. 그 이유는 그 실험적 세포 수준에서 이제 실험하는 그런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의학에서 이제 생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아주 많은 원리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스며들어서 모델에 상당히 신뢰가 높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 FDA에서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독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인실리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하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흥미롭고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상훈님께서 현재 실제로 적용한 예도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한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현재 그 부정맥 센터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만든 이제 사실 공동으로 만든 건데요. 그 가상 심장을 가지고
가상 절제술, 심방세동을 치료를 하는 절제술을 이제 실제로 가상적으로 한번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상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멈췄느냐, 네. 심방세동이 실패했다면 다른 곳에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할 때까지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위치들을 최적화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걸 이제 논문으로 편찬한 걸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여기 해보고 이제 결과를 보고 네. 또 해보고 또 결과를 보고, 그것도 이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의 이제 치료 방법을 네. 보여주는 뭐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연구 그에 대한 수치와 결과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거기에 정확도가 더해져야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공과대학교 IT 메디컬 학과 졸업 후 진로도 좀 궁금하시다고 학생분이신 것 같아요. 네. 메디컬 IT 융합공학과고요. 네. IT 메디컬 메디컬 괜찮습니다. IT 융합공학과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학과 이름이 제일 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메디컬 IT 융합공학과는 이제 의공학이라는 이제 학과고요. 이제 이름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이제 다른 대학의 이제 의공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졸업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연구개발직으로 이제 의료기기 개발하는 네. 쪽에 가는 걸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 대기업이면 더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연구소에 또 많이 갑니다. 네. 국책연구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는 대구 첨단 복합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연구소에 많이 취업을 하는 걸로. 그러면은 우리 메디컬 IT 융합공학과에는 이런 인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네. 있으신가요? 이제 의공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연장시키거나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의공학자가.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사명감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데 네. 공부하는 게 어려운데요.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또 해내시면 우리 교수님처럼 멋진 또 학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도 앞으로의 길이라는 것도 제가 또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강연,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매주 6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 강연 진행될 때마다 알람이 가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